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어경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물원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동물원의 어떤 새로운 역할 그리고 이제 미래 이런 제목으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표지 사진에 9월의 동물 돼 있는데 이번 달이죠. 그 흰 코뿔소 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물원에 흰 코뿔소가 여러 마리 있는데 흰 코뿔소도 이제 멸종 위기종 동물 중에 하나고 겉으로는 막 굉장히 사나워 보이고 막 들이받고 공격적인 것 같은데 사실 또 그런 동물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위험하긴 하죠. 체중이 워낙 톤 단위로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동물원에서 매달 그 이달의 동물 해서 이제 선발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그 동물의 어떤 가치를 알리고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이번 달에는 흰 코뿔소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흰 코뿔소의 어떤 그 멸종 위기 어떤 상태라든지 보존을 해야 된다는 이런 캠페인을 위해서 그 세계 그 흰 코뿔소의 날이 있어요. 이제 그게 9월 달에 이제 들어 있어 가지고 흰 코뿔소로 정했습니다. 예. 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93년도에 이제 동물원에 처음 들어왔고요. 아시다시피 서울대공원은 우리 서울시 그 조직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학교는 제가 경북대 그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석사는 건국대에서 하고 또 박사는 다시 모교에 가서 야생동물로 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서울대학교나 충북대 뭐 이런 데서 가끔씩 이제 강의 요청도 있고 해서 겸임 교수를 좀 한 경력이 있고요. 제가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캐나다 토론토 동물원에 해외 연수를 이제 다녀와가지고 비교적 이제 해외 그 북미 동물원이라든지 세계 동물원의 어떤 큰 트렌드나 방향이나 이런 거는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대공원은 2001년도에 세계 동물원 그 협회 정식 멤버로 이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동물원장님 또는 이제 지금은 현재는 제가 그 총회에 이제 우리 동물원을 대표해서 뭐 한 8번 이상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네트워킹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하기 전까지 우리 후배들한테 이제 뭐 나름 동물원 발전을 위해서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이 이제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 방송이죠. OBS. 그게 이제 기룡우 이전에 톱 탤런트고 지금은 대학 교수님으로 지금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섭외가 와서 동물원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 해서 그 명불허전이라고 이제 거기에 출연을 해서 저는 이제 방송 출연이 익숙하지 못했는데 그 기룡우 교수님이 워낙 그 진행을 잘 하시더라고요. 편하게. 그래서 뭐 정신없이 한 2시간 이상 대화 나누고 뭐 이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 OBS 들어가셔서 뭐 다시 보기 해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문제 때문에 이제 정식 명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뭐 19 2019년도에 이제 19라고 땄고요. 뭐 처음에 그 명칭 때문에 좀 혼선이 있었죠. 뭐 우한 바이러스니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공식 명칭은 지금 저게 공식 명칭이고 영어로는 이제 뭐 그대로 나열해서 이제 코비드 19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궁금해서 그 WHO의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지금 뭐 아니나 다를까 뭐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그
수치가 바뀔 정도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WHO에서 가장 경계하고 우려해왔던 그런 류의 질병입니다. 그 코비드가 코로나 이제 감염증이. 그래서 확진자가 어제 날짜로 보니까 2,944만 명, 뭐 금방 3천만 명 될 것 같죠, 그죠? 사망자가 지금 9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뭐 이 추세로 보면은 뭐 머지않아 뭐 불행한 예측이지만 뭐 100만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뭐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최근에 뭐 경험하지 못한 이제 큰 재난인데 뭐 특이하게 저는 이제 동물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가끔씩 또 이런 사진들이 나와요. 여기는 칠레 그 산티아고 그 도심지의 퓨마, 이제 퓨마라고 하죠. 이제 우리말에 그 퓨마 그 브랜드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푸마라 그래요. 푸마 발음상. 그리고 실제로 영어권에 쓰는 사람들은 또 큐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큐거. 이제 COUGAR인 게 해서 큐거라는 별도의 단어가 있고, 또 재밌는 거는 그쪽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퓨마를 마운틴 라이언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마운틴 라이언. 이제 그게 야생에 이제 꽤 서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도심지에 좀 텅 비고 하니까 퓨마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배회하다가 막 그 또 사람들이 쫓으니까 이제 막 그 점프를 하기도 하고. 다행히 이것은 수컷이었는데 생환 1년 지나서 이제 아주 뭐 야생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완전히 다 큰 어미가 아니니까 체중은 35kg 정도 나갔고 아주 뭐 건강 상태도 양호해서 안전하게 포획이 돼가지고 동물원에서 이제 건강 체크를 한 후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다음에 지금은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특이하게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하고 뭐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올해 3월 11일 날 그 태국 중부에 있는 그 도시 중에 그쪽에 있는 그 원숭이류들 그 이제 마카크 종류들인데 집단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혹시 동남아 관광하신 분들 인도라든지 태국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아주 또 집단화돼 가지고 거기 서식지를 구축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룹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이 하여튼 뭐 심한 그 치열하게 그 패싸움,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꼭 조직하는 사람들 하듯이 엄청난 좀 끔찍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가까운 우리 홍콩에서 이제 마카오 쪽으로 이제 그 여객선, 그 페리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관광 여행객들이 뭐 그냥 주니까 거기에 이제 해양 포유류 중에 그쪽에 아주 희귀한 것 중에 분홍 돌고래가 있습니다. 분홍 돌고래. 이제 사진상으로는 하얗게 보이는데 오른쪽 등 지느러미 쪽에는 약간 분홍빛이 나네요. 이제 그 분홍 돌고래가 이제 가끔씩 더 자주 이제 관찰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동물원 쪽으로 보면은 미국의 이제 대도시에 다 뭐 좋은 동물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뉴욕의 이제 브롱스주가 뭐 세계 톱10 안에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아주 좋은 동물원입니다. 거기에 아시다시피 뉴욕에 이제 그 코로나가 뉴욕 시민들이 확진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또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중에 동물원에 근무하는 사육사도 이제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사육사가 담당하던 호랑이가 사료도 먹지도 않고 또 기침도 하고 우리 사람에서의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리적인 추측이겠죠. 이게 야 우리 사람으로부터 이제 전파된 거 아니야? 이제 아니나 다를까 막 뭐 넘어가 이제 그 위험할 정도로 심하게 증상을 나타내고 막 뭐 이러진 않고 이제 회복은 했습니다만 그 바이러스성 질환 특징이 굉장히 전파력이 빠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지만 같이 있던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호랑이 다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이제 우리 사람처럼 야, 호랑이 이리 와봐 해서 해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검역 당국에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이제 동물원 수의사와 해서 전신 마취를 시킨 다음에 이제 구강이나 비강인데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했더니 사육사로부터 전파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DNA 분석으로. 그래서 어떤 이게 최초의 어떤 첫 케이스가 되겠죠. 첫 사례가 됐는데 사자도 또 한 마리 또 양성이 나왔다 그러고 합쳐서 7마리 정도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뭐 그 폐사한 개체는 없고요. 전부 다 정상으로 금방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미국의 200군데 이상의 그 동물원 수족관 합쳐서 200군데 이상이 상당한 기간 문을 닫았어요. 이제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물원 쪽으로 보면 굉장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원 쪽으로, 우리나라 동물원 쪽으로 좀 돌아오면은, 우리 뭐 초대 동물원장님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왼쪽에 흑백 사진은 이제 오창영 그 초대 동물원장님이시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이어서 이제 2대 동물원장님으로 김정만 그 동물원장님이십니다. 그 우측에 계신 분은 워낙 TV에서 많이 이제 보셔서 이제 얼굴 보면 이제 이렇게 다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동물원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제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 많은 제가 처음에 이제 서울시에 입사를 해서 동물원에 처음 들어가니까 이 두 분이 같이 계셨어요. 한 분은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한국 동물원사 이제 80년사 이런 책 집필 관계 때문에 퇴직하시고도 몇 년 동안 계셨어요. 이제 그 두 분 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살아 생전에 아주 좋은 이야기도 말씀도 많이 듣고 또 특히 오창영 원장님은 여러 차례 공부를 해서 나중에 꼭 박사학위까지는 올라가라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을 하여튼 싹을 잘 틔워가지고 이제 좀 늦은 나이에 저도 이제 박사까지는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두 분 가끔씩 두 분이 많이 생각이 나고요. 이 두 분이 이제 근무하셨던 그 사무실에 지금 또 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이제 감회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대 동물원장님이신 오창영 원장님은 이제 청주 출신이신데 굉장히 이제 그 입담도 좋으시고 그 글도 잘 쓰시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떤 뭐 신문이라든지 연재도 많이 하시고 그랬더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물원 맨 위쪽에 지금 남미관이 위치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약간 그 좀 고즈넉한 그 이제 정원을 만들어서 그 동물 위령비를 세워놨어요. 위령비를 이제 뭐 제법 건사하게 꾸며놨습니다. 그 조경도 해가지고 그래 이제 앞에는 동물 위령비라고 새겨져 있고 그 비의 뒤쪽에 보면은 그 오는 세상은 천국에서 누리거라 가련한 넋들이여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이제 동물 위령문을 쓰셨던 그 초대 오창영 동물원장님이 이제 그 시 위령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생동물이 뭐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제 동물원에서 갇히게 되고 이제 언젠가는 또 죽게 되고 뭐 죽는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수명을 다 누려가지고 이제 자연사할 수도 있고 또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가전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미신적인 거는 떠나서 그 동물의 어떤 그 영혼을 달래는 의미에서 또는 사육사나 우리 수의사, 동물원 식구들이 스스로 또 위안하는 의미에서 그 최근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던 죽었던 그 동물들도 좀 그리고 매년 이제 이렇게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특정 종교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형태는 일본에도 뭐 대부분 큰 동물원에서 하고 있고요. 뭐
저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 꼭 사람들 제사하듯이 이제 그 가끔씩 이제 그 동물이 먹던 음식을 올려놓거든요. 건초도 있고 뭐 소고기도 있고 닭도 있고 이랬는데 조리를 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죠. 한 번은 제가 이제 오게티처럼 왜 생선은 없냐고 생선 먹는 동물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생선이 빠졌네 뭐 그랬는데 하여튼 재밌는 겁니다. 가끔씩 그 기자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그 언론에 보도를 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동물원에 오실 때 남미간 이쪽에 있는 그 동물 위령비에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동물원과 관련된 뭐 전문 용어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쉽게 우리가 애완동물이라는 말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한자로 저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끼고 이제 그 왕구처럼 그런 개념의 애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왕구점 할 때 그런 애완 개념으로 동물도 특히 이제 개나 고양이 이런 동물을 이전의 명칭이 애완동물이라 그랬죠. 영어에도 똑같이 pet animal이라고 해요. 뭐 더 줄여서 pet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애완동물도 쓰지만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뭐 말 그대로 반려죠, 그죠? 우리 반려자 이래 하듯이 동물도 이제 함께 간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로도 똑같이 반려동물을 companion animal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단어도 좀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야 당연히 이제 동물원이니까 이제 야생 동물이죠. 이제 와일드 애니멀 이렇게 이제 통칭을 하고 또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주 애니멀이라고 또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워낙 그 동물원에서 태어났던 그 개체와 야생에서 태어났던 개체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육사나 동물원에 있는 수의사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또 잘 모르죠. 이제 근데 지금 사실은 동물원에 있는 대부분 한 80% 이상은 동물원에서 태어난 개체들입니다. 야생에서 잡아가서 이제 이런 할 수도 없고 보호 장치도 많고 법적으로도 이제 못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반려동물, 야생동물 이 정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수의사죠, 이제 수의사. 앞에 숫자가 이제 그 동물을 나타내는 한자로 이제 짐승 숫자를 써서 수의사인데 수의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수의사? 이제 가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애니멀 닥터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수의사라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이제 베트리네리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근데 최근에 재밌는 것은 이런 단어를 아는 아이들이 많아요.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영어에서도 길게 쓰질 않아요. vet이라 vet, 박쥐 vet 말고 이제 V, vet 이러면 이제 수의사를 칭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좀 아시면 좋겠고요. 사육사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사육사? 사육사는 가장 일반적인 이제 명칭이 사육사는 이제 한자로 사육사죠, 그죠? 주키퍼라 그래요. 주키퍼. 골키퍼 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주키퍼가 사육사고요. 그래서 동물원에는 야생 동물이 있고 이제 제한된 공간에 있는 야생 동물을 수의사, 사육사들이 이제 지극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또 보호하고 뭐 그런 공간이 되겠죠. 동물원이라는 데가. 어떨 때는 어미가 뭐 포유동물인데 이제 유저 분비가 적게 나온다거나 때에 따라서는 어미가 아프다거나 이러면은 그 죽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꼭 어린 아이들 이렇게 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듯이 똑같아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의사가 강제로 막 먹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너무 나가다 보니까 만약에 발바닥 밑에 염증이 생기거나 발톱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극단적으로 폐사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발이 아프게 되면은 처음에 시작은 작은 상처였는데 그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염증이 계속
퍼져나가서 결국 주저앉거든요. 주저앉게 되면은 코끼리는 자기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 자기 체중이. 그러니까 이제 흉부 쪽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엄청난 호흡 곤란을 또 겪게 되고 꼭 쓰러지지 않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이제 항생제로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하겠지만 항생제로 이제 막 투약도 하고 주사도 놓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사 놓고 항생제 투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평상시에 엄청난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왼쪽 발 올려달라, 이쪽에 해달라, 입을 크게 벌려달라 이런 훈련을 시켜요. 또 체열하는 훈련, 이제 주사 놓는 훈련, 이제 이런 모습들은 평상시 관람객들은 잘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스페셜 투어로 이제 교육 목적으로 가끔씩은 이제 관람객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해요. 이제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그래서 최근에는 좋은 동물원은 선진동물원은 이런데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사가 그냥 먹이 주고 똥 엄청 쌌네? 또 치워야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정도 많고 아주 우수한 사육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남아 여행 가면 이런 광경 가끔씩 봐요. 이제 그 고개 하듯이 아슬아슬해 보이죠. 또 이런 걸 사람들이 즐기기도 하고 막 그 좀 그런 거 스릴처럼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서커스 개념이죠. 이제 서커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쉽게 이렇게 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하여튼 뭐 이 단계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잔인해요. 너 내 말 안 들어? 이러면 아주 그 뾰족한 창처럼 뭐 앵커스라 그러기도 하고 후크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코끼리는 알죠. 내가 여기 복종 안 하면은 또 고통받겠구나 이런 거 안다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특히 이제 야생에서 어린 코끼리를 잡아서 요즘이야 뭐 많지는 않겠죠. 예전에는 아주 가혹하게 잔인하게 이렇게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코끼리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저항을 하겠죠. 어미를 찾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래 하다가 그래도 막 계속 이제 큰 코끼리야 위험해서 못 하겠지만 어린 코끼리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파잔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특별한 용어를 쓰는데 아주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코끼리는 굴복이 돼서 모든 걸 포기하는 거죠. 압도적인데 그 어떤 힘을 느끼기도 여기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뾰족한 것만 보면 막 눈을 감고 공포감을 느끼고 때에 따라서는 체인을 감아가지고 조그마한 기둥에 해놔도 그걸 힘으로 막 버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도 못해. 이제 그 구속이 돼가지고 압도됐어. 그래서 이런 잔인한 뒷면이 있다. 그래서 관광지에 가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사실 좋은 방식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물 보호단체에서도 많이 시비거리가 되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우리 동물원 이제 코끼리 케어를 지금 뭐 굉장히 이제 그 엘리트 사육사들이 와서 그 또 엘리트 코끼리 관리를 잘하는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여러 차례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구조물도 없었어요. 이게 트레이닝 월이라 그러는데 일부러 이제 코끼리 발을 놓고 사육사는 안전하잖아요. 펜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왼발 올려 오른발 올려 뭐 이렇게 몸을 돌려가지고 주사 놓는 훈련이라든지 체열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개체별로 다 관리가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이제 그냥 사료 주고 청소하고 이게 아니고 그 사료도 가급적이면은 야생에서처럼 노력을 해서 이렇게 찾아서 먹도록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요즘 또 문화적인 컨텐츠에 맞게끔 뭐 저기 할로윈이 뭐 다가온다거나 이러면은 이런 또 재밌게 흥미를 주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되게 이 동물 좋아해요. 이제 혹시 아세요? 저기 미어캣이죠, 미어캣. 그 이제 티몬이죠, 티몬. 그 캐릭터로 라이온 킹에 나왔던 캐릭터로 티몬이고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 이제 일반 명칭은 미어캣이라고 하는데
라이언킹이 이제 정말 인기 좋았고 우리 동물원에 그러면 그 라이언킹 캐릭터 다 있어요. 뭐 무파사, 심바 뭐 이런 것처럼 그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맨드릴 종류인데 맨드릴이 이제 지금 수컷입니다. 제가 아주 앞면 색깔이 그 보라색과 그 코 짠덩이나 저런데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지만 입을 쫙 벌려가지고 이제 막 자기 행동을 과시하고 또 위협을 할 때는 날카로운 그 송곳니가 드러냅니다.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이제 또 머리도 좋고 뛰어나고 영장류들 다 머리가 좋죠. 저도 진료를 한 6, 7년 했는데 이제 포획을 하거나 이제 치료를 위해서 마취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취총을 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수의사는 알아봐 이제 한번 마취를 당하고 주사를 고통을 당하고 나면은 알아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이빨 드러내고 막 난리예요. 이제 막 인상 쓰고 어떤 놈 앞발을 막 굴리기도 하고 그걸 막 소동이 일어나요. 저 멀리서 벌써 알아채 이제 뭐 그런 또 수의사로서의 또 어떤 애환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빠진 캐릭터 있잖아요. 예. 하이에나 있잖아요. 하이에나 그죠? 그래서 왼쪽에는 사자한테 이제 우리가 그냥 잘 정리된 고기 덩어리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이빨로 무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저 사골이죠, 사골. 가끔씩 저런 것도 매달아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그 턱 힘도 좀 기르게 하고 좀 이것도 이제 더 야생에서처럼 이제 풍부화 개념입니다. 풍부화라는 용어가 있다가 제가 설명 한번 드릴 텐데 그냥 우리가 목장이 아니니까 이제 그 다양하게 어떤 그 야생의 행동이나 습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그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Mufasa and Simba are gone. I am your king. 이 영화를 저도 우리 아이 클 때 이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봤고 그때 이제 또 영어 공부 때문에 영어 대사까지도 제가 일부러 막 암기하고 있는 그 문장들도 막 그랬는데 이제 디즈니 캐릭터죠, 그죠? 디즈니 월트 디즈니가 이제 창업자잖아요. 평상시 소원 중에 하나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국립공원을 미국에 하나 가지고 싶은 거예요. 미키 마우스로 시작했지만 워낙 이제 부호가 돼가지고 그 꿈을 실현한 데가 실제로 이제 플로리다에 이 캐릭터가 나오는 디즈니 시티에 애니멀 킹덤이라는 동물원이 있어요. 그게 디즈니 본사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입니다. 저도 한 2번 가봤고요. 세계에서 최고 비싼 입장료입니다. 한 10만 원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뭐 이래 입장이 이렇게 비싼 게 어디 있어 이랬는데 또 가보면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도 거기 갔을 때 라이언 킹이 나오는 라이언 킹 뮤지컬을 봤어요. 뮤지컬을 그쪽에 아주 좋은 무대에서 그 포카혼타스라든지 이런 뮤지컬 공연장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게 풀로 가동이 돼요. 몇 차례씩. 자기 이제 입장에서 스케줄 맞춰가지고 이제 보면 되고 또 에버랜드 이제 옛날에 퍼레이드 했잖아요. 그 사실은 미국 그 카피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그 동물 그 퍼레이드가 정말 장관이에요. 그 음악과 함께. 그래서 거기에 좀 환상적이라 그래야 될까? 하여튼 그게 생각이 나는데 혹시 플로리다 쪽에 가시면은 올랜도에 있는 그 디즈니에서 하는 애니멀 킹덤이 입장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는 이제 우리 동물원 사람들이 이제 아주 익숙한 그래프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제 발전 단계로 볼 때 어떻게 이제 동물원이 발전돼 왔는지 할 때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왼쪽에 밑에 보면은 아주 오래 전에 동물원의 어떤 뭐 효시랄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좀 생소하지만 미네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네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네로 항제 노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맹수들을 감옥처럼 만들어 놓고 막 가둬놓은 거,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마치 수장고 비슷한 스타일이죠. 말이 살아있는 거지 죄수들 가둬놓은 것처럼. 동물 입장은 전혀 배려가 안 된 거죠. 오늘 보니까 한 마리 죽어버렸네. 또 서로 막 싸움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야, 또 한 마리 잡아와. 이런 시절이었죠. 그때는 이제 주라는 개념은 없고 미네즈리라는 단어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줄로지컬 파크가 이제 나오죠. 이어서. 그게 이제 근대화되면서 산업화되고 대도시가 생기고 특히 이제 영국 런던 동물원이 어떤 면에서 줄로지컬 파크라는 단어가 생긴 동물원이 런던 동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런던 동물원을 한 2번 갔는데 거기에 리젠트 파크가 있거든요. 리젠트 파크 옆에 이제 동물원이 붙어 있어요. 처음에는 일반인들한테 이제 공개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제 영국이 제국주의 시절에 워낙 세계 각지에서 모아온 콜렉션, 그 동물 연구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동물원 너머로 소문이 계속 퍼져나간 거지. 희한한 동물이 다 있다고. 그 궁금증을 어떻게 이겨내요? 그렇게 한동안 이제 연구 목적으로 키웠던 게 한동안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대중들한테 오픈을 했죠. 가보니까 정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한테 요즘 뭐 이게 줄여서 많이 쓰듯이 이제 줄로지컬 파크가 원래 용어예요. 또는 줄로지컬 가든이 이제 동물원 용어인데 이게 뭐 단어가 이렇게 길어. 주로 부른 거예요, 주로. 그게 이제 동물원의 시초예요. 주라고 이제 부르고. 지금 흑백 사진이 이제 미네즈리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미네즈리. 그다음에 제가 런던 동물원 예를 들었는데 줄로지컬 파크 개념이 사진으로 보자면은 한 요 정도 개념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도 창경원 시절에 이제 뭐 그리고 요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면은 뭐 이런 데 머무르고 있는 동물원도 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선진 동물원이 추구하고 있고 우리 동물원도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지향하는 것은 동물원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보존센터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존센터, 컨저베이션 센터라고 이제 일부러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브롱스 동물원도 브롱스 주라는 말도 이야기하지만 보면은 그 정문에 크게 붙여놨어요. 브롱스 주 컨저베이션 센터라고 해놨어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주라는 단어가 아까 런던 동물원으로부터 해서 생겨졌다. 아까 흑백 사진에 보듯이 이제 그 미네즈리라는 시절이 있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이 됐다. 그러면은 동물들의 입장을 최대한 이제 배려를 한다 그러면은 야생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조건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좋은 동물원들이 많고 미국뿐만 아니라 그 정말 잘 해놓은 그런 동물원들 보면은 딱 사진 한 카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침 아프리카에 와서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이런 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이를 보면 동물들한테도 좋고 거기 갔던 관람객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어떤 좀 편안하고 동물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또 덩달아 행복해지고 그래서 힐링주라는 말도 써요. 우리 동물원에서는. 그래서 치유하고 이제 이런 개념이죠. 우리나라 동물원 역사로 보면은 우리 서울대공원 전에 동물원이 이제 창경원입니다. 창경원. 창경원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창경궁이었죠. 이제 다른 장소가 아니라 같은 창경궁 안에 창경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제 일본이 지배할 당시에 약간 이제 제국주의 개념으로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창경궁을 동물원이 만들어지고 식물원도 들어오고 약간의 또 케이블카도 있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거기를 그래서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벚꽃나무도 또 많이 심었어요. 그 원 안에. 그래서 한때는 창경원 밤 벚꽃놀이가 굉장히 유명했었고요. 이 사진이 아마
헬기에서 아마 비행기 찍은 것 같아요. 기자 신문에 넣은 사진인데 우리가 한 번은 그 옛날 사진 그 모집을 한번 했어요. 이거 그 옛날 사진들 좀 발굴한다고. 그때 이거는 기자 언론사에서 이제 우리가 얻은 사진인데 68년도 이제 모습이에요. 지금 이건 서울대 병원 맞은편이죠, 그죠? 그게 이제 홍화문입니다. 홍화문. 근데 이게 저기가 이제 동물원 정문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하죠, 사실은. 궁을 들어가는 이제 문이었는데 동물원 정문이 돼버린 거고. 한편으로 보면은 그 당시 또 이제 한양에 사는 민초들, 일반 백성들은 좋아했대요. 뭐 동물원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이제 뭐 그런 또 씁쓸한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창경원 사진 좀 더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 앞에 전차도 지나갔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런던 동물원하고 유사한 그런 형태죠. 뛰어넘지 못하게 이제 이게 해자로 파져 있죠. 영어로는 모터라 그러는데 코끼리가 막 도움닫기에서 확 뛰어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이제 이렇게 관람객과의 이제 안전거리를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카도 이렇게 놀이시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옮긴 데가 이제 우리 서울대공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에도 동물원도 있고 서울랜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동물원 들어오는 그 리프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경원 사진 중에 이제 다 복원이 됐어요. 동물원은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분들한테 야, 제발 저거 창경궁을 복원해야 된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다. 뭐 이런 거. 그 창경궁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되다 보니까 당연히 동물원을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살 만큼 이제 살고 하니까 어떤 시민들의 국민들의 큰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대공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만들어지고 옮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전에 남아있는 시설 중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그 유리 온실 보이죠, 그죠? 그 양쪽에 뒤에 도움 형태로 있는 건 없어졌어요. 이 유리 온실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아까 제가 창경원에 벚꽃나무 많이 심었다 그랬잖아요. 한때 창경원 밤 벚꽃놀이는 엄청난 그 뭡니까 저기 명소고 대단한 이벤트였어요. 여기서 이제 가수들 와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울 가서 창경원 가봤니 안 가봤니 이건 엄청난 이제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창경궁을 한번 가시게 되면은 그때 지어 있던 그 대온실 식물원 아직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원형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공원 역사가 이제 시작되죠. 처음에 창경원이 만들어진 것은 1909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창경궁 복원 프로젝트가 생기고 70년대 말에 서울대공원 공사가 시작이 되고 84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우리 서울대공원이. 그러니까 올해로 치면은 1909년도에 동물원이 처음에 문을 열었으니까 11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첫 개원이 이제 1984년도 5월 1일 날 그 서울대공원이 이제 개원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개원하는 날이 이제 어린이날 가까이 있는 5월 1일로 택했고 그 개원할 당시에 그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지금 보이시죠? 저 때는 전철이 없었어요. 그 사당에서 넘어오는 전철이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죠. 그리고 사당까지만 또 버스가 왔어요. 아니. 사당에서 버스 노선이 있었어요. 버스로 이렇게 시내버스 거기까지 오는 게. 근데 그 버스가 뭐 빼곡히 타서 이제 뭐 넘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너무 줄을 길게 서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장님들께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사당에서 2시간 걸려서 또는 빠른 사람은 1시간 조금 넘게 걸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개수기로 이제 세지는 못했지만 80만 명 이상 오신 걸로 이제 추측을 하더라고요. 예. 아마 기네스북에도 오를 만한 숫자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만 이상 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동물원에 이제 그 개장할 때 축하해주고 또 미국에서 동물 수입 많이 했거든요. 그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오픈하는 날 축하한다고 또 세레머니 할 때 이제 참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오리라고 생각을 못 한 거지. 그러니까 막 그 본국에 114 옛날에 우체국 통해서 전화했잖아요. 통신 그걸 핸드폰 없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막 밀리언 뭐 이러면서 unbelievable 이러면서 막 통화하던 모습도 그 아까 그 초대 원장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하여튼 뭐 이 많은 인파가 지나가고 나니까 초창기에 그냥 잔디 나무 다 부러지고 막 쓰레기 엉망이고 막 난리 났더랬어요. 더한 에피소드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그 외국인들이 이제 막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아침에 와서 보니까 그 무질서 때문에 놀래기도 했고 막 인파 때문에 또 쓰레기 때문에 놀랬는데 쓰레기가 없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뒤 이제 일화인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서울 시내에 있는 그 각 구청에 청소하시는 분들 비상 소집을 해서 여기 투입을 해가지고 밤사이에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엄청나게 그 문화적인 충격을 이제 받았다는 그런 뭐 웃지 못할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서양 사람들 마인드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원 역사 이야기하는 김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이제 아까 미네저리를 벗어나서 이제 최고 오래된 동물원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쉔브른 동물원을 칩니다. 이제 그게 오픈한 게 개원한 게 1752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상징성 있는 동물원이고 혹시 그 오스트리아 이제 비엔나에 가시면은 그 쉔브른 궁전 대부분 보시고 동물원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동물원이 쉔브른 궁전 못지않게 굉장히 역사적인 동물원이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동물원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당시 이제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 궁에 머물던 황제가 산책 코스지 산책 코스. 잡아왔던 동물들 이렇게 보고 한때 그게 유행했어요. 유럽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고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럽 역사가 훨씬 깊죠. 미국보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74년도에 스페인 마드리드 동물원, 프랑스 파리에 이제 파리 동물원, 그 식물원 쪽에 이제 만들고 영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런던 동물원이 1828년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47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일반인들한테 개방한 게 47년이에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 더블린 동물원, 영국에 또 이런 좋은 동물원들이 있었고 네덜란드에 암스테르담에 있는 암스테르담 동물원도 아티스 동물원이라고 아주 오래된 동물원이 있고요. 이 동물원들이 벌써 1800년대 다 오픈했으니까요. 벨기에 엔트워프, 독일에 좋은 동물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베를린 동물원, 또 네덜란드 로테르담 이런 동물원들, 독일 또 프랑크푸르트 동물원, 코펜하겐, 뭐 호주에 이제 또 넘어와서 또 멜번 동물원 뭐 이런 동물원들이 뭐 순서대로 이제 오픈하게 되고 모스크바 동물원 저도 참 가봤는데 러시아 모스크바 동물원이 1864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또 64년 이제 아까 제가 제국주의 말씀드렸죠. 베트남도 사실은 프랑스한테 점령을 다 했죠. 그죠? 그때 사이공 동물원이 1865년도 오픈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일제한테 일본에서 해서 오픈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프리카도 이제 아디스 아바바 동물원이 186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동물원, 미국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이제 미국의 가장 처음 생긴 동물원이 필라델피아 동물원이에요. 스위스 바젤, 이제 일본으로 이제 넘어와서 우에노 동물원. 우에노 아시죠, 그죠? 동경에 있는 우에노 공원에 있는 우에노 동물원. 그다음에 또 오래된 동물원이 교토 동물원이에요. 두 번째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다음에 텐노지 동물원도 있고 한데 교토 동물원이 1903년. 그다음에 중국 북베이징 동물원, 북경 동물원, 미얀마도 그 제국주의 개념으로 이제 양곤 동물원이 생겼고 이제 스리랑카, 우리 한국으로 넘어온 게 1909년도 일본에 의해서 창경원이 만들어졌다. 똑같은 그 이치로 대만도 일본이 점령을 했잖아요. 타이베이 동물원이 1914년도에 오픈했어요. 일본에 의해서. 타이베이 동물원하고 서울 동물원하고 자매기른 동물원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사이가 좋은데 동물원장끼리도 하고 저도 그쪽 동물원장 꽤 친해요.
그 여러 차례 가보기도 하고 우리도 초청도 하고 그 타이베이 동물원이 이제 공통점이 시내에 있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창경원처럼 이제 도시화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회로 옮겼고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전철이 지나가요. 그리고 꼭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닮은 점이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혹시 대만 타이베이 가시면은 타이베이 동물원도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다음에 단순 비교이긴 하지만 이제 동물원 수족관 합쳐서 숫자를 비교하자면은 뭐 유럽이 이제 워낙 나라도 많고 하니까 당연 많죠. 이것은 중소 규모는 빼고 그래도 이제 상당히 규모가 있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EU 쪽으로 하면 보면 약 300개 정도 됩니다. 미국이 역시 이제 큰 나라죠, 그죠? 225 정도. 이제 좀 의외이긴 한데 일본이 굉장히 많아요. 많았을 때는 200개 넘었습니다. 일본도 이제 뭐 제가 또 이제 동물원 사이드로 이제 교류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에 그 선진국 형태의 그 문화적인 요소들을 다 카피를 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동물원 수족관이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20개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죽을 건 없고요. 이제 동물원이 이제 얼마나 좋으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다만 숫자적인 비교로는 이렇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원이 그 야생동물을 가둬놓고 구경시키는 곳 이게 옛날 개념이었다면은 도시화되고 원래 야생동물들이 살던 서식지가 계속 파괴되고 숲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이제 위험해진 거야. 그러니까 동물원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동물원이 이제 철학을 바꾼 거예요. 개념을. 우리가 그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피난하고 안식처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컨셉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물원 사람들은 아까 그 말씀드린 동물원 그 총회 컨퍼런스 가면은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컨저베이션 개념이 그 동물원의 역할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원의 새로운 역할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알고 있던 동물원이잖아요. 동물원 가면은 코끼리 당연히 있어야지. 그리고 뭐 호랑이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바뀐 개념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된다. 당연히 영국 동물원이 생긴 것처럼 그 연구 목적으로 생긴 것처럼 동물원에 그 많은 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야생에 있던 그 어떤 종이 멸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멸종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동물원에 마침 있은 거야.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살려낼 수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공생 개념. 원래 사람이 우리 지구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잘 균형을 이루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어떤 이제 동물들의 가치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동물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능력, 동물 그렇게도 해? 뭐 그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 이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 생태계에서 이제 놀라운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고 이제 그걸 통해서 교육적으로 이해를 하고 배우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전에는 원시 시대에서야 이제 죽고 죽는 사이였을지도 모르죠. 때에 따라서는 사냥을 해서 고기를 또 먹어야 되는 시절이 있었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또 공격을 받아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지금은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양하게 이제 그 자연이라는 개념, 생태계의 개념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기능이 동물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교육적인 개념이 굉장히 넓다고 제가 이제 애써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말 그 멸종이라는 게 멸종이 뭐예요? 멸종이라는 거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종이 사라지는 게 멸종인데 정말 이제
우리 이제 한반도로 치면은 그 텃새로서 이제 그 황새는 굉장히 대형 조류거든요. 두루미보다 작지만 대형 조류인데 우리나라에 황새가 꽤 많았어요. 그 황새라는 말도 이제 다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황새가 한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뭐 별로 관심도 없었고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근데 그 많은 황새가 어디 갔지? 정말 없어진 거 아니야? 이런 사이에 한동안 안 보이던 황새가 음성에서 큰 둥지를 털고 이제 관찰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음성에서 황새가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크게 신문이 난 거예요. 이게 동아일보 이제 첫면에 났어요. 이게 톱 기사로 이제 나왔는데 왼쪽에서 보이죠, 그죠? 야, 황새가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난리 난 거지. 그래서 이게 보도가 되고 나서 이게 71년도 4월 1일자 특종 기사예요, 동아일보. 거짓말처럼 나타났어. 예, 황새가 없어졌던 황새가. 그런데 서글프게도 이 기사를 난 뒤에 사흘 후에 3일 뒤에 서울에 있던 사냥꾼이 포수 내려가서 총을 한 마리를 쐈어. 근데 그놈이 포수의 총을 맞고 죽었던 개체가 수컷이에요, 수컷. 이 포수는 뭐 그런 개념이 있었겠어요, 어디?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타고 올라가서 둥지까지 올라가가지고 품고 있던 알을, 그 포란하고 있던 알을 또 훔쳐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는 거는 한 마리밖에 없는 암컷. 암컷이 이제 처절하게 혼자만 남아서 그냥 뭐 헛둥지만 지키고 있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은 알죠. 없어졌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포수가 잡아가 버렸고 이듬해에 또 알을 놓고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그 어떻게 무정란이라 그러죠, 무정란. 알을 낳아도 그냥 헛고생하고 있는 거지. 그 뭐 아무리 품어봐야 이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이놈마저도 이제 이 암컷이 83년도에 그 농약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왜 개구리나 이런 거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미꾸라지 같은 거 막 해집고 다니다가 농 같은 데 그 농약 이런 거 중독이 돼가지고 막 이제 위험한 상태에서 이제 포획이 되어서 서울 그 창경원으로 갖다 줬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서울대공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황새 멸종 역사예요. 또 이제 좀 처절한 이야기죠, 그죠? 거짓말처럼 황새 나타났다고 71년도 4월 1일 날 기사가 났는데 사흘 뒤에 가서 이렇게 하는 통에 순식간에 이제 한 종이 우리 한반도에서 텃새로서는 멸종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 더 애절한 사연은 해마다 알을 놓고 둥지에 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과부 황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쳐보시면은 이 슬픈 사연이 여러 형태로 많이 나오고 아까 대공원에서 폐사했다 그랬죠, 그죠? 94년도에 이제 뭐 죽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황새 멸종 역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 죄값은 톡톡히 받았어요. 그 청주에 있는 교원대학교에서 황새를 복원하자고 복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교수님이. 그리고 개체 수도 늘리고 해외에서 이제 막 이제 원종을 수입하고 그리고 충남 예산에 황새 센터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야생에 복원하려고. 장기간 동안에 거기에 들어갔던 이제 투입했던 돈이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비슷하게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 반달곰은 지리산에서 남아 있었잖아요. 그때 10마리 정도 딱 걸려 있었어요. 10마리 정도. 그대로 계속 놔두면 멸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새 애도 있고 그 당시 이제 야생동물 하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이제 숫자를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곰은 이제 살아남았다. 멸종되지 않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멸종이라는 단어는 냉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대단하다, 혹독하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말 그 동물원이 그러면은 멸종된 걸 갖다가 뭐 이렇게 진짜 예가 있어 이제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가장 성공적인 그 멸종됐던 야생에서는 멸종됐는데 마침 이제 동물원에서 가지고 있던 걸 복원했던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그 몽고 야생말 복원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관여했던 동물원들이 여러 군데 되는데 짧게 그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말 중에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이 몽골 야생 말들이 그 몽골 지역 그 황무지에 황폐한 지역에 야생에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절에 막 확장해 나갈 때, 야, 저거 멋있어 보이는데 말은 유럽의 어느 나라든지 엄청난 교통수단이었잖아요. 하나씩 다 잡아가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목민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아까 황새 이야기처럼 말이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물어봐도 말을 봤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침 조사를 해보니까 잡아갔던 데 있잖아요. 유럽에서 잡아갔다 그랬잖아요. 막 카운트를 했어.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13마리인가 남아있는 거예요. 동물원 몇 군데서.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야, 이거 여기서 우리가 관리 잘못하면은 이거 끝난다. 멸종된다. 이래가지고 특별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3마리 중에 결국 번식이 참여한 게 10마리 정도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더 관리를 잘해가지고 숫자를 늘리고 했어요. 몇몇 동물원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라하 동물원이에요. 프라하 동물원 체코 수도잖아요, 그죠? 체코 프라하 동물원에 저도 이제 갔다 왔는데 2011년도에 세계 동물원장 총회를 여기서 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참여를 해가지고 큰 그 호텔 컨퍼런스 홀에서 이제 하는데 이 영상을 그 메인 행사할 때 10분 정도 되는 다큐멘터리로 이제 이걸 틀어주는 거예요. 꼭 극장에 영화 보듯이. 여기 왼쪽에 비행기 보이시나요? 이게 동물원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국가 프로젝트야. 공군 비행기를 해서 수송기로 여기 와서 이렇게 풀어주는 광경. 지금 좀 말이 확 달리고 이런 역동감이 좀 없는데 동영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실 겁니다. 그 정말 확 뛰쳐나가는. 여기 손 잡고 저기 있는 사람 있죠? 약간 머리 벗겨진 사람. 저 사람이 동물원장이에요. 여러 차례 저 사람도 나도 만나고 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고 지금은 야생에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200~300마리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새끼들 막 데려다니고 야생에서 이제 번식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체코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동물원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 한번 감상하시고요. It's their first taste of freedom. Researchers are releasing several Przewalski horses into the wild. In the 1960s, these wild horses were near extinction in their native Mongolia. But they survived captivity and are now being reintroduced along the Mongolian border with China. The number of horses which we think is the minimum for saving the horse population is between 400 and 500. This number ensures higher vitality and higher resistance to external pressure on the horse population. This project is part of a quarter-century-long effort that began when 4 wild horses were brought to a zoo with the purpose of being freed to the wild. The Prague Zoo has maintained this tradition for the past 10 years. We are writing the book on breeding dozens of horses for many years. Now we brought another 4 European horses here and it's a big satisfaction for us. This shows what zoos are really for. The zoological garden saved the Przewalski horses which were not present in nature anymore, and now it's mostly the zoological gardens that are returning them here. The Prague Zoo says it's released more than 27 horses into the wild and believes about 190 are back in their natural habitat. It's now hoping that many more horses will be able to run free. Kim Vanel, TRT World. 그다음에 그러면 서울대공원이나 서울동물원은 뭐 관심 있는 게 있습니까? 이럴 텐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일반인들은 또 잘 모르죠.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나타나질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 목적으로 삭 알죠, 여러분? 살쾡이인데 살쾡이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야생동 멸종이 2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IUCN에서도 이제 그 LC 이제 레벨로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종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래도 우리 남한에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오히려 많아서 로드킬도 당하고 이렇게 많이 돼요. 그렇지만은 계속 서식지가 감소당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일본 있잖아요. 일본. 이 섬이 대마도예요. 대마도. 대마도에 혹시 가보셨나요? 대마도에도 살기 사는데 쓰시마 야마네코라고 이제 불러요. 그 사람들이. 여기는 100마리 미만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어.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아까 황새라든지 우리 반달곰 이렇게 하듯이 여기는 이제 초비상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그 야생 그 동물원에서 번식한 살걸 한때는 20마리 정도 이상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번식이 잘 돼가지고. 지금 이게 그 사진들인데 우리도 이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연구 목적으로 서식지 조건만 괜찮으면은 한번 그 동물원에서 정식된 개체이지만 야생에서 잘 적응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사실 연구실장 할 때인데 밑에 있는 그 5마리를 선발해서 건강한 개체들을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IUCN에서 제시하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그 시와오에 있는 그 안산 갈대 습지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5마리를 이제 방사하고 얘들이 어떻게 서식지를 확장해 나가고 먹이 사냥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위치 추적기를 다 부착해서 이제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밑에 밴드가 빨간색은 아쉽지만 한 달 간격으로 각자 죽었어요. 엉뚱한 데로 가서 죽기도 하고 이제 그 차에 치여서 이제 그 로드킬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그런 케이스는 없었는데 주택가로 한 마리는 들어와서 먹이를 못 찾아서 죽고 뭐 이런저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때 뭐 결론은 이제 동물원에서 정식된 5마리를 방사했는데 3마리는 저렇게 이제 폐사를 했고 2마리는 다행히 생존을 했고 암컷은 특히 그 방사했던 그 시와 갈대 습지 공원에 자기 영역을 구축해서 이렇게 쥐도 잡아먹고 이런 게 이제 많이 포착이 되고 했었어요. 그래서 2차례 또 번식을 했어요. 거기서. 재밌는 것은 거기에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이 가끔씩 던져주는 그 먹이에 의존해서 살던 그 야생화된 고양이들 있잖아요. 고양이들 한 10몇 마리가 있었대요. 그 관리하는 분이 하는 말씀이. 근데 이 살걸 방사한 이후에 점차 없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도둑고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살기 더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죠? 밀어낸 거지. 그래서 저도 관심 있는 게 우리가 관악산이나 산에 요즘 가다 보면 산에만 올라와 있어요. 집 고양이들이 계속 그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먹이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가 더 확장돼 가지고 언젠가는 살걸 이렇게 이제 서식 조건이 된다면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비정상을 이제 생태적으로 정상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이제 저도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삭 방사할 당시에 많은 언론에서 와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게 홍보 쪽으로 이렇게 또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는 바람에 좀 동물들한테 좀 미안했어요. 왜냐하면은 얘들 습성이 괜히 조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방사하려고 하는 지점에 그 야외 사육장을 만들어서 점차 스스로 나가도록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본인이 선택해서 각자 알아서 선택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해야죠. 그걸 이제 뭐 다른 용어로 연방사라고 해요. 연방사. 아까 몽고 야생말처럼 그냥 문을 탁 열어주면은 확 뛰쳐나가는 거. 그거는 이제 뭐 대조적으로 뭐 경방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원래 거기다가 이제 울타리를 쳐놓고 또 살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빠져나가게 하는 이게 연방사 개념이고 이것도 원래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이제 바람직한데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나름대로는 이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은 합니다. 이 연구는 좀 더 잘 돼서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연구를 제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2차례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왜 그쪽에서는 이제 멸종 위기에 있고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현재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는 멸종 위기종인 살기인데요. 서울동물원에서 태어난 삭 5마리가 야생 적응 훈련을 거쳐 오늘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방사를 앞둔 살기 긴장한 듯 매서운 눈매로 연신 밖을 살핍니다. 고양이과의 특징인 얼룩무늬에 간간히 드러나는 날카로운 발톱이 선명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문이 열리고 우리나라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삭 5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슬금슬금 갈대숲으로 몸을 숨기는가 하면 저수지로 뛰어들어 멀리 헤엄쳐 가기도 합니다. 동물원에서 태어나 사람 손에 길러진 살기, 자연에 방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라니와 멧돼지 새끼 때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할 거라고. 하지만 시화호엔 이미 서식 중인 야생 살개 영역이 있어 사육 상태였던 살기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데다 동물원 안에서만 진행된 야생 적응 훈련이 충분한지도 미지수입니다. 행동 풍부화를 했다고 해서 그 동물이 야생으로 방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서울동물원은 이번에 방사한 살개 위치 추적 정보를 토대로 남아있는 삭 11마리도 단계적으로 자연으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그 1984년도에 이제 창경원에서 옮겨와서 서울대공원이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막 낡은 거야.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돈을 조금만 더 들면은 훨씬 더 동물 입장이 배려한 원래 그 야생에서의 그 생태적인 환경에 맞도록 조건에 맞도록 이렇게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 그 어떤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아닙니다만 그 호랑이를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호랑이 전시장을 좀 제대로 한번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공원이 상징하는 동물원이 호랑이고 우리가 이제 관람객들한테 가장 선호하는 동물이 뭡니까? 이렇게 조사할 때도 있거든요. 호랑이 뭐 무조건 1등입니다. 호랑이 좋아해요. 뭐 그럴만 돼요, 그죠? 단군 신화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호랑이가 또 많았어요, 우리 한반도에. 그래서 우리 호랑이 맹수사를 이제 재조성하는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물원 정문에 가면은 우리 상징하는 호랑이 상이 크게 대형 상이 있고요. 그리고 호랑이 전시장을 할 때 우리가 그냥 그 아무리 좋은 이제 환경으로 전시를 하더라도 또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호랑이와 관련된 그 역사, 문화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호랑이는 뭐 그 박지원의 호질문 같은데 호질 이런 데 보면은 권선징악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혼내주고 탐관오리들은 혼내주고 착하게 사는 사람 도와주고 이런 캐릭터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창귀 이야기가 있어요. 창귀. 여러분 창귀 들어보셨나요? 그 뭐 역사 하시는 분들, 문학 하시는 분들 이제 귀신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귀신도 레벨이 있답니다. 레벨 중에 가장 하이 레벨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귀래, 창귀. 창귀가 뭐냐면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을 때 그 사람이 귀신이 된 게 창귀야. 그래서 이 창귀 이야기가 나오길래 저도 무심코 이제 뭐 이야기만 들었는데 동물원에 오래 가만히 있고 이 문화적인 요소를 제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연결을 해보니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창귀 이야기가 옛날에 왜 그 호환이라고 하죠. 호환 마마 뭐 이런 게 비디오 테이프 옛날에 볼 때 있잖아요. 그만큼 호랑이하고 친숙도 하지만은 사고도 많이 난 거예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거나 크게 변을 당하는 걸 호환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물려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창귀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 혼이 호랑이한테 들어가 가지고 세 사람을 더 물어 죽이면 지가 빠져나온대, 귀신에서. 근데 이런 이야기가 창귀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물을 하는 이제 수의사 생태를 연결을 시켜 보니까 그 말이 된다.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호랑이도 계속 그 백수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늙잖아요. 병이 들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근데 사냥을 못 하겠어. 옛날에는 저 뭐 고라니, 노루 뭐 순식간에 잡아 해치웠는데 이제 못 찾아가겠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 뭐 이상하게 생겼지만 뛰는 거는 내가 보니까 쟤는 잡을 것 같아. 그게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나무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서 저까지 또 산을 넘어가야 이제 교통이 없을 때니까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고 저거 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호랑이는 뭐 또 능력을 이렇게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더 늙어갈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면 또 경험이 있으니까 또 사람을 노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은 호랑이가 후각이나 청각도 예민하고 이래가 사람하고 접촉을 잘 안 하죠. 그리고 또 그 호랑이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위협적인 존재래요. 아주 어린 아이나 허리가 구부러진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은 왜 눈높이가 높아 사람이 두 발로 번쩍 서 있어. 그러면은 두 발로 서는 동물 봤나요? 잘 없어요. 사람은 두 발로 서는 정도가 아니라 두 발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벌써 이렇게 딱 정면으로 응시하잖아요. 사람 눈이 이렇게 안 있잖아요. 초식 동물들은 이렇게 있어 눈이 감시하기 위해서. 사람은 정면으로 응시하잖아요. 그래서 마주치더라도 딱 이렇게 보면은 호랑이 입장에서 눈높이도 높고 위협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육사들 내려오는 그 교육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교육 중에 하나가 식육목 동물들은 절대 등을 보이고 돌아서지 마라 그래요. 이제 피치 못하게 이제 이렇게 공간이 있을 경우에 딱 응시하면서 뒤로 물러서야지 돌아서면은 바로 쫓아올 수 있거든요. 그 눈높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 여러분들 사람 눈매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볼 때는 뭐 이제 다정하게 느낄 수 있지만 막 그 적개심을 품고 확 이렇게 노려보면 무서운 거예요. 어떤 면은 사람 눈이 꼭 총알 만큼 무섭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레이저 뭐 이런 이야기 있듯이 사람 눈도 무서운 거예요. 동물들한테 보면은. 이야기 엉뚱한 데로 좀 빠져버렸네요. 지금 그 맹수사를, 그 호랑이 전시하는 그 맹수사를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옛날 시설이 이랬어요, 옛날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왜냐, 아까 그 해자 보이죠, 해자. 지금 모터. 저 도랑이 콘크리트 이제 높이도 높기도 하고 무려 11m야, 11m. 그 공간을 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저거를 호랑이가 다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호랑이 뛰어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케이지 형태로 만들어야 돼. 지금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관람객들 안전을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비효율적이다 해서 이게 이제 옛날 형태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철망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책도 쓰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재조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환경에 훨씬 친환경적이고 호랑이가 특이하게 또 물을 좋아해요, 물을. 물을 좋아하고 이제 막 그 풍덩풍덩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아주 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원의 상징이고 우리 또 한국 단군시나 국가의 상징성이 있는 이 호랑이를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되는 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재 호랑이가 16마리 정도. 우리가 시설적인 면으로는 한 20마리 정도는 보유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를 잘해서, 관리 잘한다는 말은 뭐 건강하게 관리 잘한다는 면도 있지만 혈통이 건친이 되지 않도록 잘 이제 번식 프로그램도 짜고, 그래서 건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혈통의 수컷 개체, 그러니까 아버지 개체, 어미 개체를 딴 데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유전자를 이제 유전적인 다양성도 유지하고 그런 게 이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랑이가 노는 모습 중에 사진입니다. 이게 뭐 정지된 화면이라서 그렇지만 우연히 아마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도. 예. 그 호랑이 이야기 좀 해드렸고요.
호랑이 전시장 옆에 표범 전시장이 있어요. 표범. 그 표범 전시장도 아까 보신 그 사진처럼 아주 그 옛날 전시장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호랑이 하고 난 다음에 표범도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 계획을 해서 바꿨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아이디어도 좋고 효율적이고 공간 활용도 잘했고 이래서 그 건축 관련된 상도 받고 이랬어요. 그 가장 좀 재밌는 게 이제 옛날에 있던 데서 확대된 그 방사장으로 그게 관람로를 이렇게 지날 수 있도록 육교처럼 이런 브릿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 관람 통로가 아니죠. 참. 그 표범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육교처럼 이렇게 지나가도록 철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운이 좋으면은 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운이 좋으면은 여기서 가끔 오줌을 누거나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운 나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 나가시면 꼭 로또 사세요. 뭐 이러면서 사역사가 이제 뭐 항의할 때 일부러 막 그렇게 좀 설명도 해드리는데 그래서 가끔씩 또 그런 변을 당할 수 있어가지고 봉변을 당할 수 있어서 그 사람 그 똥 모형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매달아놨어. 모빌처럼. 저게 뭐야? 아, 저 똥 넣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암시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나중에 한번 오시면은 제가 보여드렸던 저기 그 호랑이 전시장하고 표범 전시장 한번 감상하시고요. 좀 스토리가 있는 게 넘어가 버렸네. 스토리가 있는 게 여기 표범 전시장은 마지막 표범이 포획됐던가 포획된 장소가 야생에서 그 합천에 가면은 오도산이라고 있대요. 오도산. 거기에서 마지막 표범이 그 포획이 돼가지고 그놈이 어릴 때 잡혀서 소문이 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까 그 창경원으로 옮겨와서 걔 이름을 한표라고 불러서 한표라고 부르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죽었어요. 이게 야생 표범으로서의 멸종사입니다. 지금 남한에 표범이 있나요? 표범 없습니다. 야생에서는 없습니다. 멸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바위 있잖아요. 바위 형태, 질감 이런 게 오도산에 원래 표범이 많이 있었다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카피를 뜬 거예요. 그렇게 스토리를 넣으려고 해뒀었고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은 그런 스토리가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판을 보면은 또 하나는 우리 동물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 때문에 사육사도 더 이제 부지런해야 되고 또 더 뭐 힘이 들고 그런데 풍부화라 그래요. 풍부화가 이제 뭐 풍부화가 뭐야? 이래서 영어로는 enrichment라 그러고 풍부화라는 게 뭐냐면은 그 양적으로 많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충분하게 이렇게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은 나무를 잘 타는 유의 동물 있잖아요. 그게 올라탈 수 있는 걸 아무것도 없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동물은 원래 야생에 있을 때 막 타고 다니는 놈인데 엄청나게 학대잖아요. 잘못하는 거죠.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동물의 습성에 맞도록 환경을 풍부하게 제공을 해주라. 이제 그런 개념으로 풍부화를 이해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까 그 미어캣 할 때 보면은 왜 먹이를 감춰주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냥 한 상을 차려서 이렇게 우리 목장이 아니잖아요. 그 야생의 조건처럼 노력을 해서 막 땅을 파서 벌레를 잡아먹게 한다거나 또는 그 이런 장난감 안에 구멍 뚫려 있잖아요. 저 안에 먹이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정도 인지 능력이 있으니까 안다고요. 막 흔드니까 막 뭐가 나와. 그럼 또 흔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 노력을 많이 해서 먹이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에도 좋죠. 그리고 또 관람객 입장에서는 비교적 재밌어요. 가끔씩은 왜 저렇게 애를 먹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사육사가 열심히 설명을 해줘요. 이런 걸 보고 재밌어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호랑이도 이제 그 아까 무는 힘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잡아당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풍부화 개념이 환경적인 요소, 어떤 감각적인 거, 냄새도 많이 이용하고 또 놀이기구, 장난감 같은 거. 또 중요한 거는 정신적인 면이 있어요. 어떤 동물, 어떤 종은 그룹을 지어야 돼. 이렇게 여러 마리 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혼자 놔두면은 독방에 있는 것처럼 그 자체 학대인 거예요. 계속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무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때에 따라 어떤 동물은 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놈이 있어요.
그건 또 혼자 있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코끼리 제가 발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스커스적인 훈련이 아니고 코끼리 건강 관리를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코끼리 그 사진 좀 나왔지만 뒤에 좀 더 나올 거예요. 보면은 우리 사육사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다 훈련 시켜가지고 코끼리 발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그 밑에 상처가 가끔씩 있을 수 있거든요. 팍 이렇게 이게 패이거나 이런 데 잘못하면은. 근데 그거 소독약 바르고 뭐하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전 개체 불러서 체열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켰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도 굉장히 이제 동물원들이 핫 이슈거든요. 그래서 애니멀 웰페어 문제, 동물 복지는 이게 뒷받침이 돼야 복지가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환경적인 요소로 이제 뭐 대표적인 뭐 재밌는 사례인데 아주 창경원 시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나무 하나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옛날 창경원 침팬지 그 동물사 사진 보니까 죽은 나무 하나 올려놓고 옆에 그네를 해놨더구만요. 그네 타는 거. 근데 많이 부족하죠. 그 침팬지한테 맞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동물원으로 오면서 이렇게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줬어요. 뭐 굉장히 좋아하죠. 막 활발하게 막 이제 그 정글짐이라고 하나요? 아이들 놀이터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토 동물원, 교토대학 그 영장류 그 연구한 제인 구달 이후로 침팬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마츠자와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침팬지 이제 세계적인 뭐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도 초청을 해서 침팬지 이야기도 좀 듣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 시설을 보여주고 이렇게 했더니 좀 약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훨씬 높게 해주는 게 더 좋다라는 거야. 그래 좀 우리는 또 칭찬 들을까 좀 기대했는데 그럼 거기는 어떻게 했냐 하니까 이게 자기들 사진이야.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는 얼마나 16m래. 그래 좀 기분도 상하해가지고 16m보다 더 높여도 되냐 그냥 물어보니 더 높여도 된대요. 좋다. 그래서 무조건 높게 만들자. 24m를 올린 거야. 이게 뭐 이게 있잖아요. 왜 삼각형 구조로 해서 이렇게 또 만들고 나니까 걱정이 되네. 저 높은 높이를 안 올라가면 어떡해. 저도 해외 동물원들 많이 봐가지고 저런 구조물을 많이 달아주거든요. 저기 노란 캔 보이나요? 이 깡통처럼 보이는 거. 저기 안에 침팬지들을 이제 보는 가운데 먹이를 집어넣는 거야. 침팬지가 얼마나 영리해요. 좀 뭐 하는 거야, 우리 사육사가?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하네. 근데 거기 이제 옆에 측면에 구멍이 막 여러 개 뚫려 있어. 건초하고 막 섞어가지고 집어넣고. 포도, 아몬드, 땅콩 이런 거 평상시 좋아하던 거. 그러더니 도루를 해가지고 막 올려버린 거야. 근데 저렇게 해놓으니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여간 저렇게 하고 오픈하는 날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두 번째, 야, 올라가서 떨어지면 또 어떡해? 막 그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조마조마하면 이제 오픈해서 봤어. 놀라운 사실은 가장 막내 어린 놈이 손살같이 올라가는 거야. 저 높은 데를 올라가서 막 끄집어내 먹더라고요. 어른들보다도. 그래서 막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동물원에 한번 오시면 꼭 보시고요. 24m. 우리 직원들은 침팬지 타워를 안 하고 침팬지 타워 팰리스라고 부릅니다. 이거 만드는데 2억 이상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로프 타고 다니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하는데 가끔씩 저도 동물원 이제 현장 갈 때 여기 꼭 거쳐서 지나가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근사하죠, 그죠? 이게 이제 인공적인 구조물이지만 침팬지가 야생에서의 행동을 뭐 유감 없이 이제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침팬지가 놀라운 능력,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이 얘가 확 지나갈 때 있잖아요. 전부 다 고함 지릅니다. 와 이런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국에서 오면은 이 이야기 와 잘해놨네. 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인지도 몰라요. 가끔씩 우리 사육사들이 요즘 핸드폰 가지고 있고 한때는 좋은 카메라들을 많이 싸더니 요즘 이제 핸드폰으로 짧은 동영상도 많이 찍고 왜? 사육사는 항상 동물을 보니까
요즘 뭐 유튜브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권장을 하거든요, 오히려. 뭐 그게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는 거니까. 지난번에 우리 홍보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사육사가 찍은 사진, 우리 직원이 찍은 사진 콘테스트를 한번 했어. 가끔씩 우리가 그 사진 동호회 하시는 분들 사진 전시회도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홍보팀에서 우리 직원이 찍은 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하자.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몇 장이 있어가지고, 원장님은 꼭 출품해야 된다고. 그래가 냈어. 그리고 며칠 있다가 메일을 받았는데 이 사진이 온 거예요. 이거 내가 제출한 낸 사진이 아닌데 이랬더니, 원장님, 약간 이게 뽀샵. 뽀샵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홍보팀장이 그 담당하시는 직원이 웃으면서.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근데 이 사진이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저도 우연히 찍었던 사진인데, 하여튼 뭐 재밌게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하여튼 한번 우리 동물원 오시면은 침팬지 전시장 가셔서 침팬지 타워 팰리스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동물원이 이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또 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래도 규모 면에서는 서울대공원이 정말 크다는데 정말 크긴 커요. 저도 어지간한 동물원들 많이 봤는데 우리 동물원이 굉장히 대규모 동물원이 틀림없어요. 근데 그게 다냐? 그게 아니거든요. 선진 동물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무리 그래도 뭐 흔히 말하는 뭐 인정받았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전에 이제 어떤 동물원 발전위원회 이런 데서 권고를 좀 했어요. 정말 좋은 동물원 되기 위해서는 그 인정에 도전을 해서 한번 해라. 정말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AZA인데 AZA는 그 어소시에이션 그다음에 주 어쿠아리움이에요. 미국에 본부가 있고 거기에 미국의 동물원 수족관이 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작은 동물원들까지 합치면은 2,000개가 넘는데요. 근데 그 중에 미국에서 인정받은 동물원 수족관은 한 2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최근 숫자가 아직 240개 정도까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았는데 여기 한번 도전하자 이래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다른 나라도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아시아에도 받은 데가 있는 거예요. 홍콩 가면은 홍콩 오션파크라고 있어요. 홍콩 오션파크가 여기 인정을 받을 거예요. 싱가포르에 있는 수족관이 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인정에 도전하고 싶다. 메일을 보냈더니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관심도 가지고. 또 얼마나 친절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 그런 입장이니까 그 약간 경비를 들여서 초청을 했어요. 또 거기서 멘토 제도를 가지고 있어.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들. 이런 과정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과연 또 서울대공원이라는 수준이 여기 도전할 만한 시설이나 돼? 규모는 뭐 괜찮은 거야? 이런 걸 먼저 와서 봐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했더니 2분을 보내준 거예요. 그 가운데 요 하트 모양 해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데 우리 사육사들이 이거 해야 된다고 막 다 이제 익숙해요. 저 제스처가. 브룩필드 동물원 수의사예요. 이분하고 옆에 계신 여성분은 이제 홍콩 오션파크 디렉터예요. 이 2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맨날 며칠 머물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면 된다. 굉장히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굉장히 친절하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직원들하고 이제 막 워크숍도 많이 하고 처음에는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했어요. 왜 이거 해야 돼? 힘든 게 이거 해가 얻을 게 뭐 있어? 왜 동물원장은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막 약간 그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 그럴까? 이거 참 좋은 건데 그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또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든 또 소통을 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막 거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정해진 날짜는 다가오고 세상에 그 인정받는 제도를 보니까 4명,
인스펙터, 그 조사관들이 4명이 와서 5일을 동물원을 다 뒤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다 보겠다고 왔더라고, 자료가. 야, 이거 설마 다 보겠어? 그랬더니 정말 다 보는 거야. 싹. 그리고 수시로 직원들 인터뷰도 해요. 사육사에 내놓으면은 막 퀴즈 같은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왜 서양 사람들을 묻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사실 저는 동물원에 오래 있고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알죠. 왜 저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지. 근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육사들 또 잘 모르지. 물론 이제 통역이 있기도 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해프닝도 많았고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았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 실사단이 와서 정말 4명이 와서 5일을 사사치 뒤지고 저는 또 동물원장이라고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테스트 막 계속 묻더라고요. 인터뷰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다 수준을 이제 평가를 받았고 저도 지나고 보니까 하기도 했고 또 해외 동물원들 아까 그 토론토 동물 연수 갔다 왔잖아요. 그때 미국 동물원들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를 참 잘했구나 이해를 하니까. 미국, 캐나다라고 해서 다 동물원 좋지 않아요. 거기도 제가 알거든요. 오래된 동물원 형편없어. 왜? 지은 지가 80년, 90년이 됐는데 근데 새로 좋게 하고 싶지. 근데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수준을 알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저는 서양 사람들도 마인드 굉장히 쿨해요. 막 잔챙이처럼 이렇게 따지질 않아요. 적극적으로 막 일하면은 굉장히 또 플러스 점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이 처음에는 멘토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근데 막 고치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았어. 그래서 야,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다 하겠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다 놀란 거야.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하여간 이분들이 이제 그때 그 광경들입니다. 보이죠? 직원들 불려가서 인터뷰하고 현장 와서 막 이래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19년도 작년이죠. 있었던 일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 인정을 받았어. 인정받는 게 뭐냐? 최종 이 사람들이 와서 또 지적을 많이 하고 가거든요. 이거 다 고쳐라. 그래가지고 9월 달에 이제 청문회가 있는 거야. 청문회. 어디로 와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기관장님하고 저하고 또 몇몇 사람들 가서 청문회로 갔다니까. 30몇 명 앉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또 묻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냐, 저거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그 서류로 다 제출도 했지만은 다시 이제 확인하는 거야. 청문회장에서 불러가지고. 그래서 뭐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역시 빨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그걸 진짜 했냐고. 사진 여기 있지 않냐고. 이제 이런 식이지. 이제. 다행히 거기서 옆방에 가 있으라 그러는데 그날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야. 30분을 기다리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야. 정말 초조하더라고요. 이제 막 좀 입도 마르고 한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인스펙터로 왔던 그분이 축하합니다. 컨그레츄레이션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우리 그 과장님하고는 막 눈물이 그래서그래서하더라고요.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에 불과. 이게 여기 어디서 했느냐? 뉴올리언즈에서 했어요. 뉴올리언즈. 루지애나주에 있는 뉴올리언즈에서 했고 그때 받았던 이 인정서예요. 인정서. 이거 하나 받으려고 우리 직원들이 2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이 보이죠? 9월 7일 날 뉴올리언즈에서 저걸 받아왔어요. 지금 보니까 또 좀 뭉클하네요. 동물원이 이거는 잘 모르죠, 그죠?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제 저도 기회 될 때마다 이거는 자랑 겸 또 의미를 심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막 강조를 해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위해서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알게 모르게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동물원으로서는 처음 아자 인정을 받았어요. 그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동행 프로젝트가 우리가 있는데 동물이 행복해야 된다. 동물이 행복해야 된다. 동물이 행복해야 이제 덩달아서 사람도 행복해진다. 동행 개념 있잖아요. 그리고 동물의 행동,
행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동행 프로젝트예요. 한때 왜 여성의 행복 때문에 여행 프로젝트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동행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괜찮은 단어 같아요. 함께 또 그런 의미도 있고 아까 컴패니언 말씀드렸듯이 동물의 복지를 단어를 쓰고 그 선언적인 면이 아니라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또 그 동물 관련 또 전공한 학생들이 이제 졸업생들이 나오니까 너무 잘해요. 막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뭐 거기에 대해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람쥐 원숭이죠, 그죠? 그 심심하지 않게 아까 저 설명드린 것처럼 저 안에 그 페트병 안에 재활용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에 벌레 같은 거 있어요. 미럼 같은 거 이런 거 넣어놓거든요. 다람쥐 원숭이가 막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안 나와. 막 이렇게 하고 막 돌리고 이래서 떨어지면 막 가서 또 주워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비단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 동물들이 행동 풍부화를 사육사들이 좀 선의의 경쟁으로 막 잘해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 동물원에 한번 오셔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죠? 그죠? 간디예요, 간디. 그 인도의 어떤 그 존경받는 아주 뭐 뛰어난 뭐 지도자라고 이제 존경받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많은 의록이 있는데 그 중에 동물과 관련된 이분이 참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고맙기도 하고 저는 이제 더 의미를 실어서 가끔씩 가면 이런 꼭 해요. 우리가 동물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있지만 야생동물이든 사람이 아닌 동물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생명이잖아요. 하물며 식물 좋아하는 식물도 생명으로 막 이렇게 교감을 하는데 하물며 동물인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동물이 많아요. 힘이 센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고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이 대단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건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답답할 뿐이지 동물들끼리 그런 거 보면은 경이롭기도 하고 놀랍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물을 천시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 이제 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상생,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잘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류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동물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게끔 일부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물원 이야기를 쭉 이렇게 늘어놨는데요. 이제 어떻게 뭐 들으시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동물원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요 좀 자주 오시고 좀 영감도 얻으시고 또는 또 행복해하고 즐거운 동물을 보면서 또 오신 분들도 또 행복하고 힐링되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